300년 동안의 러시아 제국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 제국의 그 황제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는데요. 심지어 절대 권력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 종교까지 관장을 해가지고요. 러시아 제국은 이제 러시아 정교를 국교로 삼고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그 황제는 하나님이 그 지상에 내려준 아버지라고 하면서 러시아 제국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황제를 자상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 권력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황실의 그 재력이 너무너무 커져서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전성기일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러시아 제국의 몰락은 어찌 보면 그 마치 저주라고 할 만큼 불안한 악재 그리고 최악의 선택들이 겹겹이 겹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조의 그 악재와 오판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최악의 괴승으로 평가되는 그리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라스푸틴의 그 출신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척박한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농민 출신이었고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깨치지 못한 까막눈이었고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서 마을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고 술 마시고 흥적거리는 방탕한 주정뱅이에 불과했죠. 그런 사람이 저 거대한 러시아 제국을 막 흔들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스푸틴의 코가 약간 크긴 한데 살짝 삐뚤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너무 많이 싸우다가 주먹으로 얻어맞아가지고 변형되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정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네요. 야. 삐뚤어지게 마셨고 그만큼 방탕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살던 마을에서 소녀들을 막 이렇게 붙들고 키스도 퍼붓고 또 심지어 막 이렇게 단추를 풀고 에? 뭐 이런 행동을 엄청 많이 했다. 요즘에 태어났으면 바로 네. 이미 고생할 사람이죠. 로드킬 당했죠. 와. 근데 18세에 이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부남인데. 네, 유부남인데. 아, 근데 그 여자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기 있게 생기지 않은. 네, 독일에서도 라스푸틴이 손버릇이 나쁜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막 훔치려다가 그때도 얻어맞았는데 네, 이때도 여기 막 아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살짝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가리려고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한 얘기도 있어요. 아, 흉터를 가리려고. 도벽까지 있구나. 아니 교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러시아 제국을 뒤흔드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마을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던 문제였던 라스푸틴이 어느 날 그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당시에 그 말은 가장 비싼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라스푸틴이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향을 떠나서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때까지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신에게 귀하겠다는 삶을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될까? 예, 그래서 사람을 안 변하는데 이렇게 쉽게. 라스푸틴은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직접 신과 교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 정교가 아닌 다른 종파에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때 라스푸틴을 사로잡은 종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흘리스티였는데요. 흘리스티는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에 존재했던 지하 이단 종파였어요. 이 종교는 아주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 문제구나. 예. 흘리스티는 신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 기존 종교와는 다른 행동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광범위한데. 다른 행동. 구원을 받기 위해 기존 종교와는 다른 행동. 기존 종교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종교라면 약간 성실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규현 씨가 만약에 그 주말에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가면은 네.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뭐 취하지 말고 예, 약자를 돕고 예, 예.
너 항상 취해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드리고 예, 예. 일요일마다 술 먹는 것 같던데. 이게 헌금 잘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라고 할 텐데 아 정답. 다른 행동. 예, 정답. 미키 씨.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 마음대로 막 해라고. 막 하는데 조금 더 세게 해서. 조금 더 세. 예, 조금 그러니까 더 세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알겠다. 예, 지원 씨. 정답.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은 거야 신한테.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신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한다. 네.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지원 씨. 지원 씨 정답입니다. 아, 범법 행위를 한다고? 예, 바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와. 관종이에요, 관종. 아, 그래서 이게 흘리스틴은 그 죄를 지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스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질문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는. 하던 거 하면 되니까. 그럼 흘리스트의 예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한번 흘리스트의 예배를 묘사한 그림 하나를 볼까요? 네. 궁금하다. 이게 뭐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둥글게도 아니고 예. 뭐예요 이게? 가운데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신이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런 예. 행동을 묘사한 거 아닐까요? 이게 살펴보자면요, 이 예배 장소가 교회라든지 성당이 아니죠. 집. 예, 아, 그 집. 헛간이라든지 이게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예, 채찍을 뭐 스스로 때리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흘리스트란 말이 러시아 말로 채찍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이게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어? 성적인 관계를 갖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흘리스트 그 종파에서는 부부 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다음에 신에게 열렬히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상하다. 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 그런데 라스푸틴은 바로 이 흘리스트교의 교리에 얼마간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제 공식 교회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라스푸틴의 행보는 이런 이단 종파에 관심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하기 이릅니다. 그 라스푸틴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카잔의 그 러시아 정교회를 찾아가서 수도사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라스푸틴에게 예언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을 얻게 되죠. 진짜 있었어요 이런 능력이? 없죠? 네, 실제로 그 라스푸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서예 말빨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스푸틴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딱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라스푸틴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어떤 여자가 두 아이를 잃고 너무 슬퍼서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라스푸틴과 함께 앉아서 딱 30분만 얘기하고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그 라스푸틴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를 눈여겨본 인물이 있었어요. 카잔의 그 대주교인데요. 이 대주교가 그러니까 훌륭한 수도사인 라스푸틴을 그 수도,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로 보내야 한다면서 이 추천장을 써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통찰력과 영적 지혜를 지닌 영적 스승입니다. 야. 근데 저렇게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믿었죠. 예, 그만큼 라스푸틴이 그런 영험한 능력이 있는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추천을 통해서 드디어 라스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진출하게 됩니다.
큰일 났네. 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부인들이 이 성자라는 소문과 함께 대주교의 추천장을 가지고 나타난 이 라스푸틴이라는 인물을 무척 궁금해하죠. 그래서 라스푸틴은 이게 귀족들에게 자기가 신과 교감하는 성자이고 질병을 고치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능력 그리고 불행을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귀부인이 이 병에 깊어서 이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라스푸틴이 기도를 하니까 그녀가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어.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신인데요? 자, 이런 증언과 소문이 서서히 퍼지면서 라스푸틴에 열광하는 귀부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라스푸틴은 귀족들 나아가서 이제 황족들 사이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게 라스푸틴 얘기가 퍼지면서 와전이 됐겠죠. 사실 이런 소문들이. 아니 이제 저런 것들을 만약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여주면 어떻게 안 믿겠어? 믿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하지만 라스푸틴의 야망은 사실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귀족의 어떤 지지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제국의 그 정점인 황실에 다가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라스푸틴은 이를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즈음에 러시아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인물이 바로 니콜라이 2세였던 것이죠. 니콜라이 2세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뭔가 근데 약간 표정에서 아 나 황제하기 싫어라는 표정이 있어 좀. 아 나 황제하기 싫어라는 표정이 있어 좀. 뭐 소름이 돋는데.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지원 씨가 미리 이제 말해준 진짜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니콜라 2세는 러시아 제국에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정통성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황제였고 이 니콜라 2세는 그 장자였기 때문에 경쟁 없이 황제가 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26살 젊은 나이에 제2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당시 니콜라 2세가 한 말을 통해서 그의 어떤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나는 황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황제가 되기 싫어요. 통치술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니콜라 2세는 그 아버지가 급작스레 죽은 탓에 그 제왕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태손과 황태자를 거쳤지만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그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를 강력하게 다스려야 하는 전제군주의 직위를 물려받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도 황제면은 옆에 든든한 뭐 신복이라든지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지할 만한.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2세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내인 알렉산드라 황비였습니다. 황비, 그러니까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황실로 시집을 온 독일의 공주 출신이었습니다. 황비도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아니 근데 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저렇게 많이 입고 껴입고 사진 찍으면 저런 표정이 나올 거예요. 정략 결혼이 다반사였던 유럽의 왕가에서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라는 보기 드물게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인고 부부였어요. 연애 결혼을 했구나. 예. 니콜라 2세의 그 여린 심성 그리고 사랑꾼의 면모가 국가를 다스릴 때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국정 문제에서 어머니와 황비는 물론이고 여러 신하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비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니콜라 2세는 그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니콜라 2세의 그 치세에 아주 치명적으로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당시 그 세계는 아주 변화하고 있었고요. 러시아 제국 역시 커다란 격변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제국에 불어닥친 첫 번째 변화는 서유럽에서 건너온 자유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마리 앙뚜아네트 편에서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배웠죠. 네.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뒤로 유럽에서는 그 제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 정치 대신에 시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로 가는 거대한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니콜라 2세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황제가 통치하는 전형 정치를 개혁할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고 황권을 계속 유지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황권을 유지하게 하겠죠, 주변에서. 예. 이용해야 되니까. 예. 니콜라 2세의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300년 동안 이어온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아. 전제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럼 니콜라 2세가 다른 그 서유럽의 트렌드와 다르게 행동한 건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니콜라 2세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2세의 할아버지가 바로 알렉산드르 2세인데요. 이 알렉산드르 2세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러시아 제국을 그 개혁하려고 했던 군주였어요. 그런데 그 혁명가들은 황제의 개혁이 느리고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혁명가들의 폭탄 테러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테러 현장을 무척 참혹했는데요. 알렉산드르 2세는 이렇게 폭탄 테러에 온몸이 찢겨서 참혹하게 죽어갔고요. 이런 모습을 당시 13살의 소년이었던 그 니콜라이 2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됐죠. 적개심이 생겼겠네요. 예. 뒤이어서 황제가 된 알렉산드르 3세는 그 죽음을 불러일으킨 혁명가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강력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예,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난 니콜라 2세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나라가 망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강력한 전제 군주제를 고집스럽게 이어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